이번 영상은 단순히 책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투자 시장에 참여한 또는 참여할 모든 분들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드리는 투자 시장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시세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돈과 심리로 결정이 된다고 코스톨라니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10%는 시중에 있는 돈이고 90%는 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심리적인 시세의 등락은 자맹기, 인지기, 열광기, 청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비슷한 모양의 가격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광기로 다가올지 청산기로 다가올지는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공부에 있어 심리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필수 내용을 가장 현실적인 내용으로 공부시켜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다른 주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두 번째 강의인 돈의 매력과 세 번째 강의인 무지한 대중인데요. 돈의 매력에서는 부자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무지한 대중에 대해서는 대중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 투자시장의 90%인 심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내리는 결정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 돈의 매력.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철학자들은 돈에 대한 욕구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해왔다. 돈의 매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기란 어렵다. 왜 돈에 매혹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에 매혹이 되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매혹당하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다. 누구는 자신의 돈에 만족해야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목마르게 된다고 말한 쇼펜하우어의 바닷물과 같은 사람도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귀족이었던 보니 드 카스텔라는 미국의 백만장자인 안나 골드의 남편이라는 신분을 상실한 날 자신이 얼마나 참담했던가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내가 몰락한 뒤에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 돈의 순수한 이론적 매력은 도박에서 찾을 수 있다. 돈이 아니라 강낭콩을 걸고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의 정신적 쾌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돈은 많은 사람에게 비참함을 보상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은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은 이미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인데요. 이후 코스톨라니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돈을 본격적으로 벌겠다고 확고하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돈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기 시작을 하면서 돈 이외의 것들은 모두 하찮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나는 이 격언을 지금까지도 명심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증권시장의 철학은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다. 증권시장에서 초창기 시절은 특히 나를 흥분시켰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카지노와 같았다. 돈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이것을 느끼고 붙잡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테나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또는 행운일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잘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이 나라는 사람을 더욱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보다 행운에 나를 맡겨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는 카지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라고 불리우는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모든 투자 상품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만 실행을 했다. 즉, 그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깨달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웃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시장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존의 법칙에 의해 손실과 수익은 같은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웃고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코스톨라니는 과연 진심으로 적은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때 행복해야 윤리적인 것인가? 그 모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함은 자신의 일정한 자본으로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윤리적인 타당성을 얻기 위한 투자를 원한다면 경제의 흥망과 연계할 수 있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와 볼게요. 주식 시세가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주변의 현상을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 자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발전된다. 물론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내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다.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일부러 자기 체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언제나 논리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불리우던 루나코인 역시 99% 이상 폭락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적인 것이 가장 불안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루나코인 사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루나의 자매 코인인 테라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체 발행한 루나와 테라의 공급량을 연동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루나를 지불하고 테라를 사들여 테라의 공급량을 줄여 1달러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테라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서면은 루나를 사고 테라를 시장에 풀면서 가치를 떨어뜨렸죠. 큰 충격에 대비하는 준비금은 비트코인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테라 값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오전 1시쯤에 테라 가격이 0.9달러대로 내려간 뒤에 1달러로 회복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0.6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테라 가격 방어에 나서면서 0.9달러까지 회복을 했지만 겁에 질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1일 오후에는 0.3달러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인의 가장 큰 단점인 변동폭을 낮추기 위한 접근은 좋았으나 시장에서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비중이 큰 것은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 시세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방어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견해로는 다음에 두 가지 기본 요소들이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첫 번째는 통화량과 신주 발행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시세는 돈 더하기 심리로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돈이란 시장에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을 뜻하게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나는 애널리스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을 하는 귀납적 추론 없이도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저평가
또는 고평가라는 판단은 결코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징후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진단을 통해 지나가는 악재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버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전쟁 또는 평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금융적 결정, 정부의 정책 등 기본적인 요인들에 대해 변화가 생기면은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하며 비상시라도 생각이 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고 고가품이었던 것들을 즉시 바닥에 던져버려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행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입할 때는 다소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팔면 오른다 라고 반복되는 학습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황으로 도달할 때까지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는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서도 이야기하는 공포를 넘어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좌절 직전까지 다가오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루나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루나 폭락 사태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한때 1루나당 119달러, 하나로 15만원 정도까지 올랐던 루나이지만 현재는 99.9% 폭락이 이어 상장 폐지까지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며 그 어떤 코인보다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처참히 무너진 현재에는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불리우며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방에 성공 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자신만의 기준에서 몇 %의 범위를 설정하여 매도 또는 매수를 진행하는 퀀트 투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재 또는 악재가 터져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책 전반부에서도 이야기했던 페타 꼼플리 현상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책으로 넘어올게요. 1939년 전쟁 발발 시 나는 스스로 금융대란에 대비하고 있었지. 나는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을 것이며 증권시장도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 나는 외환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리라 생각해서 그에 대비했고 주말을 신경과민적 긴장 속에서 보냈다네. 그 다음 월요일 전쟁이 터졌지.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외국과의 전화통화를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내 전화번호마저 생각이 나지 않았다네. 그러나 길거리에 나섰을 때 나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말할 것도 없이 은행들은 모두 문을 열고 있었고 증권시장도 역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180도 선회했으며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네. 이것이야말로 바로 완벽한 페타 꼼플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위 현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시세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돈과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중 심리가 9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악재에서도 시세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넘어와서 증권시장의 순환은 다음 세 종류의 발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조정 국면, 두 번째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세 번째 과장 국면. 새로운 첫 번째 단계 동안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세는 진행되는 사건들과 평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종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 종목의 시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나 만약 사건들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이들 종목들의 시세는 상승 운동에 동행한다. 두 번째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한다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이 뒤따른다. 상승시장의 이러한 단계에서 시세는 매 시간마다 높게 뛰어오른다. 시세와 증시 분위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상승된 시세는 장밋빛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낙관론자들은 끝모를 행복감에 적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세를 계속 상승 쪽으로 몰고 간다. 결국 군중의 히스테리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낮은 시세는 순환적 하강 운동에서 무거운 비관주의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관론은 다시금 가격을 억누르게 되고 시세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과장 단계의 이러한 하강 파도 또는 상승 파도는 심리적 충격이 악마의 순환을 돌파하고자 할 때까지 이어진다. 반대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라도 정기 충격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들과 특히 전문가들에게 아주 커다란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시장의 시세는 극적으로 반전한다. 이제 순환의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에서의 영원한 회전 또는 윤회 여행이다. 심리가 시세를 결정하게 하고 또다시 시세는 심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순환시장, 이것이 투자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시장에 참여한 군중의 히스테리를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건방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은 조금만 진실스럽게 들리는 내용 또는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인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트루시니스라고 불립니다. 부동산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KB지수를 가지고 해당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접근해 보려는 노력, 이것이 군중의 히스테리를 조금씩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책인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는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편인 다음에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 가치를 잘못 두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 나은 오늘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안 하는 것은 있어도 못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